어느덧 가정의 달 5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 거주 중인 4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지금 이곳은 많은 관광객분이 찾아주면서 활기를 띠고 있어요. 저 역시 저희 업체를 찾아주시는 많은 숙박객들 덕에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5월이 되면 아유, 돈 나갈 일 투성이다 하면서 앓는 소리와 동시에 왠지 모를 들뜬 기분을 느끼고들 하죠. 저 역시 그렇답니다. 특히나 이번 5월은 저한텐 유독 과제처럼 느껴져요. 작년에 한 이혼으로 인해 제 마음속엔 부모님께 불효한 것이라는 짐이 생겼기 때문이죠. 저는 주식과 해외 선물에 미친 남자와 이혼을 했습니다. 결혼 생활 8년 만에 말이에요. 하다 투자로 집을 날려먹은 그놈은 저희 친정 부모님이 구해주신 집에 자기 엄마를 멋대로 모시고 왔습니다. 장남 노릇을 해야겠다면서 말이죠. 그놈의 장남 노릇은 무슨 노릇도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상황 파악, 그리고 주제 파악도 못하는 그놈의 인간 뺨을 날려버리고 이혼을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그래도 자식이 없어서 다행이다라면서 위로 아닌 위로를 해주셨지만 자식된 입장에서 이혼은 부모님께 큰 죄를 지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만 만드네요. 오늘 사연을 쓰게 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여러분들이지만 이렇게나마 공개적으로 이혼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만 불효를 했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거든요. 그럼 용기를 내어 이혼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독수리 오형제. 이게 그 인간의 형제들이 동네에서 불리던 별명이었어요. 마치 집성촌처럼 저는 남편의 형제들이 모여 사는 그 동네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형수, 이거 이번에 우리 가게에서 개발한 신메뉴인데 한번 드셔보시라고 가져왔어요. 형 주지 말고 형수만 드세요. 그 인간 그거 형수 덕에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런지 아주 살이 포동포동 올랐던데요. 아유, 형수가 남편이 아니라 아들 하나 키우십니다. 드셔보시고 맛있으면 또 말씀해 주세요. 저 가볼게요. 아니, 형은 진짜 형수한테 삼부일배해야 해. 형수, 나는 진짜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인간이 뭐가 그렇게 좋아요? 아이고 참네. 아, 왜 형수가 아까워서 그래? 와, 진짜 우리 형수는 대통령한테 상 받아야 하는데 형수 우리 집 철딱선이 데리고 사라져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인간이 형수 속썩이면 저희한테 바로 일러주세요. 아셨죠? 첫째 시동생부터 막내 시동생까지 저한테 참 잘했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말이에요. 처음에 그 사람과 결혼 얘기를 할 당시에는 남편 밑으로 4명의 동생이 있다는 사실이 참 부담스러웠어요. 물론 그나마 시누이 4명이 아닌 게 참 다행이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제 걱정과 달리 4명의 시동생들이 있어서 저는 참 든든했습니다. 한 집 건너 시댁 식구들이 사는 형국이었으나 서로 터치도 많이 없고 좋은 것만 이야기하고 좋은 것만 챙겨주는 사이였기 때문에 나쁠 거라고는 하나도 없었어요. 형제들끼리 우애도 좋아서 집안이 시끄러울 일이 없었습니다. 이혼하기 2년 전까지만 해도 제 결혼 생활에는 큰 굴곡이 없었습니다. 에헤이, 자기야. 이왕이면 돈 쓰는 거 제대로 쓰고 맛있는 거 먹는 게 낫지. 안 그래? 돈은 쓴 만큼 들어오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로 째째하게 아끼지 말자고.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사람이 크게 놀아야 더 큰 물에서 놀 수 있게 되는 거야. 딱 한 가지를 꼽자면 제 남편이었던 그 사람은 씀씀이가 참 컸습니다. 연애 시절에도 씀씀이가 컸었어요. 물론 저나 그 사람이나 직장이 탄탄했기에 걱정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이왕이면 좋은 거, 이왕이면 맛있는 거. 그 사람이 습관처럼 내배는 말이었죠. 그런데 그걸 누구한테 배웠나 했더니만은 자기 엄마한테 배운 거였더라고요.
결혼하고 나서 알았어요. 시어머니의 씀씀이는 거의 만수르 저리 가라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시어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느냐면요. 자기 수중에 있는 돈은 다 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돈 다 쓰면 택시 타고 집에 가서 애들한테 택시비 보내라고 하면 되지. 이런 스타일? 아들을 5이나 둔 거를 아주 유용하게 쓰는 사람이었죠.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오빠, 이거 뭐야? 오빠 카드 잃어버렸어? 이거 도난 신고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무슨 카드가 이렇게 계속 긁혀. 이게 다 얼마야? 오빠, 이거 안 되겠다. 일단 빨리 카드사에 전화해서 정지부터 시키자. 카드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기억나? 미치겠네, 진짜. 한 번은 남편 핸드폰으로 정말이지 미친 듯이 알림이 울리는 거예요. 거의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말입니다.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니고 백화점에서만 계속 긁히는 거예요. 남편이 밖에 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랑 같이 집에 있는데 저렇게 긁히니 둘 다 어안이 벙벙했죠. 이거 진짜 제대로 큰일이다 라는 생각에 헐레벌떡 카드 도난 신고부터 했어요. 그리고서는 다급한 마음에 저는 경찰서에 전화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있는데 남편이 누군가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죠. 아들, 이거 카드가 왜 안 긁히니? 뭐야 이게? 아니 엄마 지금 여기 구충인가로 끌려 올라왔어. 아유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니? 이게 왜 도난 카드라는 거야? 여기 네 이름 적혀 있는데. 내가 정말 미치겠다. 미치겠어. 네가 얼른 여기로 좀 와. 내가 네 엄마라고 해도 이 사람들이 내 말을 믿지를 않아. 내가 정말 돌겠네. 남편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온 건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습니다. 백화점 매장을 다 훑어내듯이 카드를 긁은 건 시어머니였어요. 그렇게나 물건을 사놓고도 무엇을 더 사려고 했던 건지 시어머니는 카드가 사용되지 않자 자기 아들한테 전화를 걸어온 것이었죠. 남편과 남편 형제들은 시어머니한테 용돈을 드릴 뿐 카드까지 드리지는 않았거든요. 시어머니도 자기 카드가 있었고요. 남편은 일단 자기 엄마가 경찰서에 가게 될 상황에 놓였다고 하니 헐레벌떡 백화점으로 가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나왔어요. 잃어버린 줄 알고 도난 신고를 한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말입니다. 엄마, 나랑 이 사람이 얼마나 놀란 줄 알아? 아니 무슨 카드를, 그리고 내 카드를 엄마가 어떻게 갖고 있는 거야? 내가 엄마한테 카드를 준 적이 없는데 엄마가 내 카드를 어떻게 갖고 있어? 어떻게 갖기는 뭘 어떻게 가져? 어제 너희랑 같이 우리 집에서 저녁 먹을 때 네가 카드 두고 갔길래 내가 그걸로 좀 산 거지. 아유, 야, 너는 엄마가 아들 카드 좀 쓴 걸 가지고 그렇게 요란 법석을 떨 일이냐? 사내 자식이 가는 콩알만 해서는 네 아빠가 그렇게 간이 작았다. 아유, 박씨 집안 피가 어디 가겠어? 그래 너는 또 네 남편 옆에서 경찰 신고까지 하고. 아유, 내가 오늘 너희들 때문에 백화점에서 얼마나 개망신을 당한 줄 알아? 나 앞으로 한 달 동안은 거기 못 가. 응? 내가 창피해서 어떻게 가겠어? 그것도 하필 자주 가던 매장에서 그 망신을 당해가지고서니 아유 쪽팔려 죽겠네 정말. 어머니, 지금 백화점 못 가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저희가 얼마나 놀란 줄 아세요? 몇만 원 긁히는 것도 아니고 몇십만 원씩 쓱쓱 긁히는데 저희 지금도 가슴이 두근거려요. 그리고 이 사람 카드를 주우셨으면 말씀을 좀 해주시지. 정말. 어머머? 야! 엄마가 아들놈 카드를 좀 쓰는데 내가 그거를 니들한테 일일이 다 말을 해야 하냐? 그러게. 내 카드 한도 그거 높여달라니까는. 니들 5이서 똘똘 뭉쳐서 안 된다고 해서 일이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아유, 사내 놈들이 가는 작아가지고서는. 아유, 됐다, 됐어. 늙으면 죽어야지, 원. 아유. 엄마, 왜 또 말이 그렇게 가?
우리가 엄마 성향을 몰라? 오늘도 내 카드 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엄마 카드 한도를 올려? 아이고 됐어. 됐어요. 엄마 진짜 며느리 앞에서 자꾸 이럴 거야? 내가 이 사람 앞에서 창피해 죽겠어 진짜. 내가 뭘?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놈 아니, 아들 5을 키웠어 내가. 연년생 5을. 내가 니들 키우면서 고생한 거 그거 이제 좀 보상받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문제야? 너 나중에 이 엄마 죽고 나서 후회하지 말어. 어? 하여간에 아들놈 낳아봐야 하나 소용없다니까는. 예, 그래 네가 말해봐. 너는 그래도 너희 친정엄마가 나처럼 했으면 저놈처럼 뭐라고 했을 거니? 당연히 뭐라고 하죠 어머니. 이 사람이랑 저랑 어머님이 물건 사신 것 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한두 푼도 아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무 말씀도 없이 그러시면 저희가 놀라지 않겠어요? 너무 서운하다고만 하실 게 아니라 어머님도 이거는 저희 처지를 생각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야, 니들 아주 둘이 잘 만났다. 아주 똑같네, 똑같아. 네, 아주 잘들 나셨습니다. 잘들 나셨어. 됐다. 나 간다. 자, 여러분 어떠신가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오지는 않으시는지요? 이혼을 한 상태지만 저는 지금도 저 당시를 생각하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옵니다. 시어머니가 저지른 일이 저것뿐이었게요. 나중 가서는 쇼핑 중독 이런 게 있는 건 아닐까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갖고 싶다고 마음먹은 물건은 무조건 가져야 했고 그걸 갖지 못하면 끙끙 앓는 지경까지 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 때 시어머니가 질러버린 무수한 돈은 나머지 시동생들이 나눠내서 함께 처리할 수 있었죠. 그래요. 저런 사고는 너무 충격적이긴 하지만 시어머니만 그랬다면, 정말 그랬다면 어쩌면 저는 이혼 같은 건 하지 않고 살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모전자전 시어머니를 쏙 빼닮은 남편 놈은 시어머니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고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혼의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겠네요. 내가 생각하는 게 맞잖아. 차라리 솔직히 말을 하라니까? 다른 여자가 생겼으면 생겼다. 그냥 나한테 속 시원하게 말을 하고 이혼해 달라고 하라고. 그럼 내가 당신이랑 이혼해 주겠다고. 맞잖아. 당신 여자 생긴 거 맞잖아.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게 핸드폰만 붙들고 있고 자다가도 몰래 거실로 나가서 핸드폰만 만지고. 그게 여자가 생긴 게 아니면 뭔데? 뭐냐고. 오빠 말대로 그런 게 아니면 속 시원하게 말을 하면 될 거 아니야. 아, 여보. 자기가 오해하는 거라니까. 내가 무슨 바람을 피우기는. 당신이 생각했을 때는 내가 바람 피우고 그럴 사람으로 보여? 바람 아니야. 어?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절대 아니라고. 내가 좀 일이 있어서 그래. 일이 있어서. 남편이 수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한 행동이 죄다 바람 피우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성과 꼭 맞아떨어졌죠. 종일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지를 않나? 잠을 자다가 눈을 떠보면 남편이 옆에 없었어요. 뭐지 하고 나가보면 거실에서 핸드폰으로 뭔가를 하고 있다가 저를 보고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황급히 숨겼고요. 아니, 이게 뜻대로 안 되는 걸 어떡해. 일단 기다려봐. 알 수 없는 누군가와 의미심장한 통화를 하는 걸 제가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셨겠어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저런 행동을 한다면요. 저는 너무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나를 자꾸 물어본 거였어요. 아니, 물어봤다기보다는
참고 참던 감정이 터졌다고 해야 맞겠네요. 일? 무슨 일? 무슨 일인데 그렇게 몇 개월을 꼭꼭 숨기고 그 통화는 뭔데? 어? 뭐냐고! 내가 오빠한테 한두 번 물어봤어? 무슨 일인 거냐? 누구랑 통화를 한 거냐? 내가 생전 오빠한테 그런 거 꼬치꼬치 물어본 적 있어? 없잖아! 오빠가 생각해도 나한테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오빠 처지 바꿔 생각을 해봐. 내가 오빠한테 그렇게 꽁꽁 숨기고 수상하게 굴면 오빠는 오해 안 할 것 같아? 그래. 끝까지 얘기 안 하겠다 이거지. 그럼 이혼하자. 나는 이렇게 못 숨기고 사는 거 그런 거 못해. 그럼 이혼해. 이혼하고 오빠가 그 여자랑 살던 알아서 해. 알겠어? 이거 나! 돈, 돈 때문에. 그래, 돈 때문에. 내가 계속 해외 선물이랑 주식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번에 비트코인이 문제가 생기면서 시장이 같이 엉켜서 내가 돈을 좀 크게 날렸어. 그거 원상복구하느라 상철이 자식이랑 계속 통화하고 있었어. 자, 봐봐. 손실액 보여? 내가 이거를 자기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내가 이걸 어떻게 얘기해? 안 그래? 상황 수습되면은 이제 투자 그만하고 원금만 복구해서 나오려고 했어. 그게 다야. 그런데 내가 무슨 바람을 피운다는 무슨 그런 생각해. 장철이한테 전화라도 해볼까? 그래야 내 말 믿을래? 남편은 여자가 아니라 투자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핸드폰을 붙들고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저 때 처음 알았어요. 남편이 연애 시절부터 쭉 투자를 해왔던 걸 말입니다. 수익이 날 때마다 이것저것 사기도 하고 또 그 돈으로 투자를 하기도 하고 그랬다더군요. 이제야 퍼즐이 맞춰졌어요. 남편이 연애 시절부터 쭉 씀씀이가 컸던 이유를 말입니다. 저는 돈을 쉽게 벌면 그만큼 쉽게 쓴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땐 남편이었던 그 사람은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 잃었다 하면서 돈의 감각을 잊은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원금만 복구하고 절대 투자 같은 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제 성향이 안정적인 걸 추구하기도 했고, 그리고 그렇게 얻은 돈은 결국 언젠가는 내 손에서 새어나가는 돈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남편은 저한테 약속했었습니다. 절대로 원금만 복구하고 나면 절대로 투자 같은 건 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실제로 주식이나 해외 선물을 하는 사람 중에 원금만 찾자, 원금만 회복하자라고 하다가 투자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오질 못한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제 남편이었던 그놈한테는 빠져나올 기회가 없었습니다. 원금을 복구했거든요. 그놈이 원금을 복구하던 그날 제 앞에서 주식 계좌니 뭐니 다 해지했었어요. 저는 그렇게 내 눈으로 보았으니 그 사람을 믿었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참,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을 너무 믿었었나 봅니다. 믿는 도끼에 아주 제대로 발등을 찍혔어요. 수연아, 내가 이렇게 빌게.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내가 진짜 미친놈이야, 미친놈. 수연아, 내가 진짜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니까. 여보, 나 정말 약속할게. 내가 진짜 두 번 다시 주식이고 뭐고 내가 두 번 다시 그런 거 하면 내가 진짜 손모가지를 잘라버릴게. 아니, 당신이 하라는 거 다 할게. 당신이 하라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여보, 제발 한 번만 봐줘. 나 지금 상황에서 당신까지 없으면 나 진짜 못 살아. 여보, 자기야. 못 살아? 그럼 살지 마. 죽어. 나가 죽어. 당신 진짜 미쳤니? 머리가 진짜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너 어떻게 할래?
이제 어떻게 살 거야? 어머니한테는 뭐라고 말씀드릴 건데 우리 엄마 아빠한테는 뭐라고 할 거고? 그냥 같이 죽자. 어? 같이 죽어! 당신이 나랑 이혼하는 게 무서웠으면 네 맘대로 이 집 그렇게 못했어. 알아? 뭐? 담보를 받아? 대체 왜? 뭐가 부족해서? 내가 지난번에 뭐라 그랬어? 너, 박지혁! 너 그거 원금 복구한다고 끙끙 싸맬 때 나랑 약속하지 않았어? 2번 다시 투자 안 한다며! 원금만 회복하면 안 할 거라며! 대체 왜 그러니? 어? 우리가 돈이 없어, 직장이 없어. 남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살고 있었잖아. 아니야? 그런데 뭐가 그렇게 욕심이 나서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냐고! 혹시 주식을 하신 분들은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네요. 비트코인이 추락하면서 주식이며 해외 선물이며 같이 추락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 수많은 개미 중에 제 남편 놈이 끼어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꿈에도 예상하지 못했고 상상도 한 적 없는 일이었죠. 투자하려면 공부라도 좀 할 것이지. 그 인간이 그저 남들이 사는 거 따라 사고 남들이 팔 때 따라서 팔고 그렇게만 했어요. 대체가 그 머리로 좋은 대학은 어떻게 나왔으면 어떻게 그 회사에 들어간 것인지. 그런데 그 인간이 하다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공동명의로 해두었던 저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네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전날 태어나서 처음으로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말 그대로 눈이 돌아서 뵈는 게 없는 지경에 이르렀죠. 내가 나 좋자고 그런 줄 알아? 나 좋자고 그런 거 아닌 거 그거는 당신도 알아줘야 하는 거야. 내가 나 좋자고 혼자서 그렇게 무모한 짓을 했을 리가 없잖아. 안 그러냐고. 시연아, 내가 어떻게 좀 해볼게. 내가 어떻게든 해본다니까. 수연아, 내가 이렇게 빌게 제발. 제발이고 나발이고 그거는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하라고. 너 내 돈은 어떡할래? 이 집 구할 때 정확히 너랑 나랑 돈 반반해서 넣은 집이었어. 그런데 그거를 네 마음대로.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너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된 인간 아니니? 어? 내가 진짜 살다 됐고 더 얘기할 것도 없다. 이혼하자. 무슨 이혼이야? 이혼은 너 나랑 절대 이혼 못해. 안 해. 수연아, 제발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내가 투잡을 뛰든 쓰리잡을 뛰든 내가 어떻게든 우리 집 다시 구할게. 그러니까 제발 수연아. 저는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했었습니다. 저게 제가 처음으로 요구한 이혼이었죠. 연애를 할 때도 한 번도 헤어지자고 말한 적 없었고요. 결혼해서 부부싸움을 할 때도 단 한 번도 이혼이라는 말을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오죽했으면 저런 소리를 했겠어요? 그놈도 제가 이혼이라는 말을 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던 건지 정말 죽기 살기로 제게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 2주 정도를 짐 싸들고 혼자 밖에서 생활했어요. 친정에 그런 걸로 당연히 갈 수도 없는 것이었으니 말입니다. 딸내미가 그런 일로 집에 온다면 부모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그렇게 있는데 시동생이 돌아가면서 제게 전화를 걸어오더군요. 형수, 정말 미안해요. 아유, 그 인간이 사고를 쳐서. 형수 화나고 막막한 거 우리가 왜 모르겠어요. 일단은 우리 4명이서 당장 형이랑 형수 지낼 집 구해놓았으니까 형수 당장 이혼하기 전에 조금만. 네? 조금만 시간을 좀 줘요. 우리가 그 인간 진짜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해놓을게요. 정말 미안해요, 형수. 아유, 우리가 정말 면목이 없는 거 아는데 그 인간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당장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라니까요. 형수, 그렇게 집 나가버리고 그 인간 회사도 계속 안 나가고 있어요. 하루 온종일 술만 퍼마시다가 우리한테 전화해서 형수가 정말로 이혼하자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에요. 참, 시동생들한테 저야말로 면목이 없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시동생들이 저랑 자기 형이 살 집을 구해놨을까요? 더군다나 남편놈은 제가 집을 나오고 나서 회사도 안 나가고 방구석에 틀어박혀 술만 퍼마시고 있었다더군요. 몇 번은 술에 잔뜩 취해서 제게 전화를 걸어오기는 했었어요. 정말 잘못했다면서 말입니다. 남편놈 상태는 들었지. 시동생들은 형수 정말 미안하다고 전화하고 찾아와서 비울고 난리지. 결국 이혼은 보류하기로 하고 제가 그 인간과 다시 마주하게 되었어요. 제 앞에서 시동생 4명과 남편놈이 나란히 앉아서는 석고대죄하는 것처럼 있었어요. 아차. 그리고 제 옆에는 저희 친정 부모님이 앉아 계셨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남편놈이 제가 하도 안 만나주니까 술에 잔뜩 취해서 저희 친정 부모님을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가서 모든 상황을 다 얘기한 것이었죠. 그 이야기를 들은 저희 친정아빠는 그 인간을 냅다 두들겨 팼다고 합니다. 상황이 진정되고 결국 저희 부모님이 집을 구해주셨어요. 부모님이 세를 놓으려 했던 아파트를 말입니다. 단, 그 명의는 제 앞으로 하고 말이죠. 공동명의는 죽는 그날까지 없을 거라면서 말입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8명의 사람이 한 공간에 모이게 된 것이었어요. 뭐예요? 빨리 얘기 안 해? 형수한테 얘기하기로 한 거 있었잖아. 정확히 얘기하고 우리 앞에서 약속해. 형 진짜 이제 더는 안 돼. 우리가 형 도와주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인 거야. 우리가 형수한테 면목이 없어서 이 다음에는 형수 못 붙잡아. 진심이야. 사돈어른,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아휴,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길게 얘기하고 싶지도 않네요. 자네 말이야. 이번에 정말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알아? 나는 자네가 이렇게 우리 딸내미 고생시킬 줄 몰랐어. 어? 몰랐어. 자네 나한테 약속했어. 기억하지? 정말 마지막이야. 어떤 일이든 수연이 얘가 자네랑 이혼하겠다는 소리 나오면 나랑 자네 장모 그 이혼 안 말려. 우리가 앞장서서라도 이혼시킬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알겠어? 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면목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수연아,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형수, 정말 미안해요. 정말 미안합니다. 이 인간 2번 다시 허튼 짓 못하게 우리가 눈 똑바로 뜨고 감시할게요. 정말 미안해요. 정말 죄송합니다, 사돈어른. 정말 마지막이야. 제발 좀 우리 조용히 살자. 그렇게 회오리 바람이 몰아치는 것처럼 저희 결혼 생활에는 큰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저때 끝냈어야 하는 건데 제가 순간 판단력에 흐려져서 저희 친정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것 같아요. 친정 부모님이 이혼은 아니라고 말렸어도 내가 그걸 뿌리치고 이혼 도장을 찍어야 했는데 제가 단호하지 못했던 거죠. 어쨌든 그렇게 친정 부모님이 구해주신 집에서 저와 남편놈은 다시 한번 결혼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인간 그렇게 한번 사달이 났으니 절대로 투자 같은 거 안 할 그거로 생각했어요. 참, 개가 똥을 끊죠. 그 인간은 그냥 인간이 아니에요.
그놈이라고 하죠? 여러분도 아시죠? 놈이 가장 심한 욕인 거요. 무술모에 가치도 없고 필요도 없는 사람을 놈이라고 한다고 하더군요. 제 남편이었던 놈이 딱 놈 그 자체였습니다. 사고를 하도 치더니만은 자기가 사고 치는 거에 스스로 무덤덤해진 것인지 아주 뻔뻔함에 극을 달하기 시작했어요. 저때 제가 이혼하자고 외쳤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집을 구해주신 지 불과 1년 만에 일어난 일이었죠. 제가 출장을 갔다가 집에 이틀 만에 들어온 날이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낯이 익은 신발이 놓여 있었죠? 대체 누가 온 건가 하고 집에 들어서는데 제 앞에 보이는 건 대형 캐리어 4개, 그리고 짐을 풀고 있는 시어머니, 그리고 그놈이 서 있었습니다. 그 망할 놈은 저를 보고는 그대로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엉엉 울기 시작했고요. 아이고 얘 큰애야. 이제 어떡하면 좋니? 응? 어떡하면 좋아? 이 정신 나간 놈이 글쎄, 아이고 나한테 말도 없이 집을 날려먹었어 집을. 에라이 미친놈아.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왜 처먹었나 모르겠다. 응? 내가 너를 낳고 미역국을 왜 처먹었나 모르겠어. 아니 세상에 어떡해. 응? 그렇게 주식이나 뭐네 한다고 네 와이프랑 이혼하기 직전까지 가놓고 내가 사돈 양반 내외 볼 면목이 없어 면목이.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집을요? 이 사람이요? 어머니, 지금 저 놀리시는 거죠? 그렇죠? 정말이에요? 당신 정말이야? 이번에는 또 무슨 짓을 한 거야? 또! 당신 우리 집도 그렇게 날려먹더니만은 어머니 집까지 건든 거야? 말을 해봐. 어머니 집까지 건든 거냐고? 나 진짜 숨이 안 쉬어진다. 숨이 안 쉬어져. 당신 진짜 미쳤니? 미쳤어? 나도 억울해. 나도 억울하다고. 상철이 그 자식이 분명히 이거는 무조건 단타로 반등 칠 거라고 그래서 이번에 딱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크게 돈 뽑고 그러고 나서 안 하려고 했어. 나도 상철이 자식한테 묻고 또 물어서 이건 진짜 제대로 된 정보다. 그러니까 확신하고서 들어간 자리였다고. 나라고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 당신 말대로 장인어른한테 등짝 쳐맞아가면서 내가 당신한테 무릎 꿇고 비길까지 하면서 2번 다시 투자 안 하겠다고 한 놈이야. 그런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투자를 했을지 당신 그런 내 마음도 좀 알아줘야 하는 거 아니야? 나도 억울하다고 지금. 상철이 그 자식은 전화기도 꺼놓고. 나라고 엄마 집 날려먹고 싶었겠어? 그랬겠냐고. 여러분, 저거 진짜 미친 거 아닌가요? 누가 자기한테 떼돈을 벌어 오랬냐고요. 저요? 친정 부모님이 구해주신 그 집에서 그냥 둘이 벌어오는 돈으로 평범하게 그 돈 안에서 적금하고 여행도 다니고 그냥 그렇게 그 정도만 살기를 바랬습니다. 뭐 일확천금을 원한 적 단 한 번도 없었고 그런 걸 바란다고 남편한테 이야기한 적도 없었어요. 그냥 자기가 돈 욕심이 나서 일이라는 일은 다 버려놓고 그놈은 핑계를 대기만 했죠. 다 당신들과 잘 살기 위해서 한 일이었다는 그 말 같지도 않은 핑계 말입니다. 그 인간이 글쎄 또 친구 말만 믿고 주식에 투자를 한 거였어요. 지난번 사건 이후로 통장이고 뭐고 모든 돈 관리는 다 제가 하니까 이제 그놈의 시어머니를 꼬드겨서 시어머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최대한 많은 돈을 끌었더군요. 자기 동생들한테 가면 당장이라도 맞아 죽을 것 같았던 건지 시어머니를 모시고 집으로 온 것이었죠. 에라이 정신 나간 놈아. 네가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큰 소리가. 너 이 엄마 집 어떻게 할 거야? 난 니들이랑 같이 못 살아. 너 당장 나가서 내 집 구해야 이놈아.
내 집 구해오라고. 너희 아빠가 그 집 그거 집 하나 장만하려고 너희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야, 이놈아! 아유, 내가 못 산다. 내가 못 살아. 왜 우리랑 못 살아? 우리랑 못 살기는. 내가 이때까지 엄마한테 장남 노릇 못했으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모시고 살면서 내가 효도할게. 내가 장남 노릇 한다니까. 자기야, 나 이제 2번 다시 투자 안 해. 내가 투자를 하면 진짜 개다. 아니, 개도 아니야. 내가 인간이 아니야, 인간이. 나 진짜 이제 투자 안 할게. 그리고 엄마 모시고 사는 거 당신도 괜찮잖아. 이때까지 엄마한테 나 장난 노릇 한 번도 제대로 못했었는데 이 기회에 엄마 모시고 살면서 장남 노릇도 하고 우리 애도 낳아서 기르자. 엄마가 집에 계시면서 우리 아이도 봐주면 당신도 좋잖아. 안 그래? 시연아, 제발, 응? 나 한 번만,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믿어줘. 제발. 개판. 말 그대로 개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랑 자기 아들이 부부싸움을 하건 말건 돌아가신 시아버지가 남겨준 집이 날아간 충격에 미친 듯이 오열하면서 나머지 아들들한테 전화를 걸고 있었고요. 남편 놈은 정신이 나간 것인지 저한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습니다. 갑자기 장남 노릇을 하고 싶다나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랑 살면 우리한테 좋은 점이 더 많다고 하더군요. 아이를 낳자고 했습니다. 이왕에 모시고 살면서 엄마한테 애 봐달라고 하면 되지 않겠냐고 말이에요. 정신이 나간 게 맞았죠. 눈을 보아하니 이미 횟가닥 눈이 돌았더라고요. 뭐? 애를 낳아? 너 진짜 미쳤구나. 말이라고 그냥 씹으려면 그게 다 말인 줄 아는 거지? 이 상황에 애를 낳아? 애를 길러? 너 정신 나간 거 맞아. 너 정신 제대로 나갔다. 나는 너랑 못 살아. 장남 노릇? 그거는 네가 알아서 하고 나는 너랑 같이 못 사니까 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이 집에 들어오면서 당신 동생들이랑 우리 친정 부모님 앞에서 약속했었어. 2번 다시 투자 안 한다고. 그때 우리 엄마 아빠가 뭐라고 했었는지도 기억하지? 우리 부모님, 당신 한 번만 더 이딴 짓 하면 내가 이혼하기 싫다고 해도 내 머리채 끌고 가서라도 이혼시킬 거라고 하셨었어. 이혼하자. 이혼해. 나는 너 같은 인간이랑 못 사니까 이혼하자고. 나가. 나가! 저도 미친 사람처럼 방방 날뛰었습니다. 집에 있는 모든 살림을 다 던졌고 안방에 있던 그 인간 짐을 다 끄집어내서 현관 밖으로 내던졌어요. 그 와중에 시동생들은 시어머니 연락받고 저희 집으로 달려온 상태였고요. 시동생들도 자기 큰형한테 질릴 대로 질린 상황이었습니다. 길에 버려진 오물을 보듯 자기 형을 봤어요.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니를 부축해서 나갔죠. 야, 이 정신 나간 놈아! 너는 이제 우리 형 아니야! 너 우리한테 연락하지도 마! 엄마한테 와서 무릎 꿇라고 빌어도 너는 우리가 용서 못해! 알아? 형수, 이 인간 갖다 버리세요. 형수, 우리가 정말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이제는 형수 안 붙잡을게요. 정말 미안합니다. 야!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어? 나는 잘 살아보자고 그런 거야. 잘 살아보자고 그런 거라고. 너희 내가 내 속이 어떤지 너희가 알아? 너희가 내 속을 아냐고. 그래라. 다 꺼져. 시연아,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당신까지 나 버리고 가면 나 진짜 못 살아. 그럼 살지 마. 살지 마. 그럼 되겠네. 나는 너랑 살면 내가 못 살 것 같아. 그러니까 이혼해. 나가. 이번 주 안으로 당신 회사에 이혼 소장 보낼 테니까 입 다물고 조용히 사인이나 해서 보내. 알겠어? 뭐해? 나가! 나가라고! 분할해. 뭐라고?
헛소리 하지 말고 그냥 꺼져. 나가라니까? 이혼한다고! 이혼할게! 이혼할 테니까 대신 재산 분할해. 나도 이혼하고서 먹고는 살아야 할 것 아니야. 당장 나 어디 가서 지낼 곳도 없어. 저 자식들 진짜로 나랑 인연 끊을 놈들이고 엄마도 나 안 볼 게 뻔해. 나도 살아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랑 재산 나눠. 그럼 내가 이혼해줄게. 짜. 저는 저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정신 나간 인간 뺨을 갈겨버렸습니다. 이혼을 해줄 테니 저한테 재산 분할을 해달라고 하더군요. 정말 웃음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자식이 경멸스러워지기까지 했어요. 뺨을 맞고도 그 자식은 저한테 재산 분할을 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렇지 않으면 이혼하지 않겠다나요? 그래서 저는 나는 너한테 재산 줄 생각 없다. 꺼지라고 했습니다. 너는 진짜 끝까지 양심이라고는 없는 인간이구나. 이렇게 네 주변 사람들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서 그 와중에 너는 살아야겠어? 그래서 나한테 재산 분할해주면 이혼하겠다고 한 거야? 마음대로 해. 네가 합의 이혼 안 하겠다고 하면 나는 너한테 이혼 소송 걸 거야. 그럼 되지. 안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이미 우리는 끝났어. 이 상황에서 내가 너랑 어떻게 살겠니? 안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이혼 소송. 그렇게 저는 그놈을 제 집에서 내쫓았고 치열한 이혼 소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재산을 달라는 그놈과 재산은커녕 위자료를 내가 받아야 한다는 제 입장이었죠. 결국은 시동생들 도움으로 제가 위자료를 받았고 재산도 지켰습니다. 시동생들이 증인으로 내용을 적어줬거든요. 자기네들 형이 어떤 짓을 해왔고 어떤 손해를 입었고 저희 친정에서 어떻게 해주었는지 말입니다. 결국은 그 인간 저한테 너 없으면 못 산다고 하더니만은 판결받고 나오는 가정법원 앞에서 저한테 독한 년이라고 욕을 했어요. 저는 대꾸도 안 한 채 무시하고 제 갈 길 갔습니다. 그렇게 저와 그 인간은 끝이 났어요. 그리고서 저는 회사도 간두고 이곳 제주도로 오게 되었죠. 서울에서의 삶이 너무 싫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 생활이 너무 좋아요. 부모님도 지금의 제가 더 행복해 보인다고 하시고요. 이렇게 글로 적고 나니 제가 엄청난 인간이랑 살았었네요. 저 이혼 잘했죠. 이제는 홀가분하게 살아도 되겠죠? 이렇게 털어놓고 나니 괜히 코가 시큰해지네요. 그래도 마음은 시원합니다. 이게 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덕분이겠죠?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글을 마칠게요. 다음에 또 사연을 보내는 날이 온다면 그때는 즐거운 이야기로 꼭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모두들 좋은 주말 보내세요. 감사합니다.